219년 겨울이었습니다. 장강 중류, 형주의 땅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천하를 뒤흔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조를 떨게 만들었던 그 사람, 전장군 관우가 죽었습니다. 사로잡힌 우금, 참수된 방덕, 진동하는 화북, 관우의 이름, 석자가 천하를 흔들었습니다. 조조는 심지어 천도까지 고려했습니다. 위나라의 심장부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관우가 형주를 잃고 맥성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파를 시도하다 임저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들 관평과 함께 손권 앞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승리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추락하기까지 불과 몇 달, 무엇이 관우를 무너뜨렸을까요? 형주는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이 비극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우리는 정사 삼국지의 기록을 통해 219년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19년은 삼국의 운명이 갈린 해였습니다. 유비는 한중 공방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후연을 참수하고 장압을 물리쳤습니다. 조조 본인이 직접 나섰지만 한중을 빼앗기고 물러났습니다. 유비는 한중왕에 올랐습니다. 이때 관우는 전장군으로 임명됩니다. 가절월의 권한까지 받았습니다. 형주를 사실상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유비는 왜 관우에게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주었을까요? 관우는 무인이었습니다. 용맹하고 충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형주는 단순한 군사 거점이 아니었습니다. 위나라, 오나라와 국경을 맞댄 최전방이었습니다. 외교적 감각, 전략적 판단, 정치적 균형 감각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조조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장료 같은 용맹한 장수들을 중요한 군사 거점에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큰 전쟁을 일으킬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조조 본인이 직접 하거나 편지로 지시했습니다. 유비는 달랐습니다. 관우에게 형주를 맡겼습니다. 군사, 행정, 외교까지 전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신뢰였을까요? 아니면 전략적 실수였을까요? 219년 여름, 관우가 움직였습니다. 번성을 공격했습니다. 조조는 우금을 보냈습니다. 7군을 이끌고 번성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우금과 함께 방덕도 왔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돕는 듯했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한수가 범람했습니다. 우금의 7군이 물에 잠겼습니다. 관우는 수군을 동원했습니다. 물에 갇힌 우금의 군대를 공격했습니다. 우금은 항복했습니다. 방덕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로잡혔습니다. 관우는 그를 참수했습니다. 이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졌습니다. 조조는 크게 놀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천도를 논의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관우의 위험이 화하를 진동시켰다는 표현이 정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번성은 함락 직전이었습니다. 조조의 영토 깊숙이 관우의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가 관우의 판단을 흐리게 했을까요? 조조의 참모 장제가 말했습니다. 손권에게 사자를 보내 관우의 배후를 치라고 하십시오. 사마이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관우와 손권의 관계는 이미 틀어져 있습니다. 손권은 형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주십시오. 조조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손권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손권은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손권과 관우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적벽대전 이후 형주 문제로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215년 익양대치 때는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국 상수를 경계로 형주를 분할했습니다. 그런데 219년 손권이 관우에게 혼담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관우의 딸을 혼인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관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것도 모욕적인 언사를 날리며 사신을 내쫓았습니다. 정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손권이 분노했다고.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관우는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진수는 관우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선비를 좋아하고 군사를 경시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일부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경시했습니다. 마초가 유비에게 항복했을 때
관우는 제갈량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초의 재능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제갈량은 관우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답신에 이렇게 썼습니다. 마초는 뛰어나지만 미엄공인 당신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관우는 기뻐하며 그 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관우의 성격이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했습니다. 오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손권은 움직였습니다. 여몽을 불렀습니다. 병이 들었다고 핑계를 대고 건업으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관우가 안심하도록 만드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손을 후임으로 보냈습니다. 육손은 젊었습니다. 관우는 그를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육손은 관우에게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관우를 추켜 세웠습니다. 관우는 완전히 방심했습니다. 형주의 수비병을 거두어 번성 공격에 투입했습니다. 그 순간을 손권이 기다렸습니다. 219년 가을, 여몽이 움직였습니다. 배에 병사들을 숨겼습니다. 상인으로 위장했습니다. 소설 삼국연의는 이것을 백이도강이라고 표현합니다. 흰옷을 입고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정사에도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몽은 장강을 따라 설치된 봉화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관우가 알아차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육손의 부하들이 첫 봉화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다른 봉화대들을 장악했습니다. 연락망이 끊어졌습니다. 여몽은 강릉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우가 남겨둔 수비대장 미방이 있었습니다. 미방은 평소 관우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번성 전투 때 보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관우가 돌아오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미방은 불안했습니다. 여몽이 설득했습니다. 미방은 항복했습니다. 공안을 지키던 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인은 처음에는 저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우번의 설득과 여몽의 압박에 결국 울면서 항복했습니다. 형주의 핵심 거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여몽은 영리하게 움직였습니다. 형주 백성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관우 부하들의 가족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누구도 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소식이 번성의 관우에게 전해졌습니다. 관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번성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사들이 도망쳤습니다. 여몽이 가족들을 잘 대우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형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관우의 군대가 녹아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왕이 추격해왔습니다. 조조가 보낸 구원군이었습니다. 서왕은 관우를 공격했습니다. 관우는 패배했습니다. 관우는 맥성으로 후퇴했습니다. 맥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관우는 상용에 있는 유봉과 맹달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유봉과 맹달은 자신들도 병력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었을까요? 아니면 핑계였을까요? 후대 사람들은 유봉과 맹달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상용은 막 점령한 지역이었습니다. 위나라와 오나라와 총나라의 경계였습니다. 병력이 적었습니다. 관우를 구하러 갔다가 상용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관우는 고립되었습니다. 관우는 최후의 선택을 했습니다. 맥성을 주창과 왕보에게 맡겼습니다. 자신은 아들 관평, 참모 조루와 함께 2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서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익주로 돌아가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20리도 가지 못했습니다. 임저에서 매복에 걸렸습니다. 오나라 장수 마충과 반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포로로 잡혔습니다. 아들 관평도 함께 잡혔습니다. 손권 앞에 끌려갔습니다. 손권은 관우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살려두면 후환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우와 관평은 참수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성도에 전해졌습니다. 유비는 크게 비통해했습니다. 형주가 무너졌습니다. 관우가 죽었습니다. 제갈량의 융중대책이 백지화되었습니다. 형주와 익주 두 갈래로 중원을 치려던 전략이 사라졌습니다. 촉하는 다시는 형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먼저 관우 자신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진수는 관우와 장비를 함께 평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관장마황조전의 마지막 평에서입니다. 관우와 장비는 만인지적이라고 불린 호신이었다고. 하지만 관우는 패망했고 장비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당연한 일. 진수의 이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우의 패배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뜻입니다. 왜 필연이었을까요? 첫째, 오만함이었습니다. 손권과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혼담을 모욕적으로 거절했습니다. 형주를 분할한 상수 협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손권의 양식 창고를 무단으로 털었습니다. 둘째, 독단적 판단이었습니다. 번성 공격이 유비나 제갈량의 지시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주의 수비병까지 공격에 투입한 것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후방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셋째, 인재 관리 실패였습니다. 미방과 사인을 평소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보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위협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관우만의 책임일까요? 유비의 책임도 큽니다. 유비는 관우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었습니다. 가절월의 권한은 사실상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 조율이 없었습니다. 219년 유비는 한중에서 바빴습니다. 익주 내정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형주를 완전히 방치한 것은 실수였습니다. 조조는 달랐습니다. 중요한 전쟁에는 직접 참여하거나 편지로라도 지시했습니다. 장수들에게 큰 전쟁을 일으킬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관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방임은 다릅니다. 익양대치 때 유비가 직접 공항까지 왔습니다. 그때 관우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찬물을 더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의 책임도 있습니다. 제갈량은 형주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했을까요? 융중대책은 형주와 익주 두 갈래, 북벌이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권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있었을까요? 한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19년 관우의 패배는 단순히 관우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촉한 수뇌부 전체의 실패라고. 이 말이 맞습니다. 전략적 조율 부재, 외교적 감각 결여, 인재 배치 실패.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형주를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진수는 냉정했습니다. 관우의 패망은 당연했다고 했습니다. 손권 측의 기록은 더 가혹합니다. 위소가 쓴 기록에서 관우가 먼저 잘못했다고 명확히 밝힙니다. 명나라 홍무제도 이 사건을 언급하며 관우가 멍청해서 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관우의 인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관우의 충성심 때문입니다. 유비에 대한 끝없는 의리 때문입니다. 조조가 그토록 회유했지만 유비에게 돌아갔던 일, 형주를 홀로 지키며 끝까지 싸웠던 일, 결점이 있었지만 충성스러웠습니다. 오만했지만 용감했습니다. 실수했지만 책임졌습니다. 진수조차도 인정합니다. 관우와 장비는 만인지적이라고. 그들은 당대 최고의 호신이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첫째,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도 전략적 조율 없이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관우는 용맹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적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둘째, 오만함은 독입니다.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결국 발목을 잡힙니다. 손권을 무시했습니다. 미방과 사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이 관우를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동맹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권과의 관계는 촉한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우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결국 양면 공격을 받았습니다. 넷째, 신뢰와 방임은 다릅니다. 유비는 관우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견제와 조언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히 맡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219년 겨울, 관우가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유비가 오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일흥대전이었습니다. 유비는 패배했습니다. 백제성에서 병으로 죽었습니다. 형주 상실의 여파는 이렇게 컸습니다. 촉하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은 5번 북벌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형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갈래로만 공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가정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관우가 손권과의 관계를 잘 유지했다면, 만약 유비가 형주에 더 신경을 썼다면, 만약 관우가 조금 더 겸손했다면, 형주는 지켜졌을까요? 촉하는 천하를 통일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관우의 패배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전략적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오만함, 독단, 동맹 경시, 인재 무시. 이 모든 것이 쌓여 형주가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이끄는 사람, 팀을 관리하는 사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 모두 관우의 이야기에서 배워야 합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동맹을 소중히 해야 합니다.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219년 형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정사 삼국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